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무산이 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시에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기능입니다. 그 기능 속에서 소수 의견을 논글을 제시한 채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무산시킨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적폐 세력으로서의 반기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소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국민의 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마치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5.18 겸령 하에서 군법회의에서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5.18 관련 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헌법적 권능의 회복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헌재의 무력화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꼴이 돼버린 국민의 당에 대해서도 결정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무산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과 후안무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법원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준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기업들의 임금 구조가 낮은 기본급, 높은 상여금, 복잡한 수당 항목으로 구성돼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바로 잡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과도한 임금비 추가 부담으로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판결은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노동자의 몫을 되돌려주는 결정이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계는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 왔던 이익배분 체계를 정상화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어제의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노사 현장의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이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의 강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회도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피해를 준다는 노노 갈등으로 논쟁을 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통상임금과 더불어서 공정임금, 같은 일을 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노동시장의 준칙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 선고를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오랜 기간, 그것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이고 국사범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회와 반성은커녕 상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일입니다. 원세훈 원장이 해야 할 일은 상고가 아니라 반성과 참회가 먼저일 것입니다. 전 원장에 대한 사법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국정원의 모든 책임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법원의 판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사법당국은 드러난 증거와 사실로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민주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너무 수준 이하의 발언이어서 언급을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한마디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할 막중한 권한을 언제까지 맡겨야 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또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언론 적폐를 야기한 당의 원내대표와 모종의 만남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여당과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하던 시절의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남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대하는 정당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 적폐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품에, 마이크와 카메라는 언론인들의 손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비열하고 불법적인 각종 부당노동 행위와 불법 해고로 현장에서 쫓겨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모든 공영방송 언론인들의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기회 전에 결산 심사를 끝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자유한국당의 몽리에 막혀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6년 결산 심사는 국정농단, 최순실 적폐 예산을 걸러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최순실 결산을 문재인 결산인 양 얼토당토한 정치적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고 의결을 무산시켰습니다. 도대체 2015년 결산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지 과정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또한 2015년 결산 심사 보고서에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 관련 기금 계획 국회 보고 의무를 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산 심사마저 어깃장 놓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다가올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은 문재인 정부를 망친다고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비록 자유한국당 어깃장의 결산 심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될 정기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120명 의원 한 명 한 명의 어깨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민생국회, 개혁국회, 협치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기국회 100일 동안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능한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양대 민생 현안인 일자리와 불평등 문제 해소에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제고, 주거시장 안정, 가계부채 해결 등 관련 법안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2018년 예산안이 일자리와 소득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원칙 훼손 없이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온 적폐의 뿌리를 드러내는 개혁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온 사법기관, 정보기관, 군, 공영방송 등을 국민의 편에 서도록 철저히 개혁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권력기관 민주화, 정상화에 필요한 해묵은 과제들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셋째, 여야가 상생하는 협력국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쟁국회, 빈손국회로 지탄받는 국회를 지향하고 여당이 앞장서서 부동존의,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 통크게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야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민생과 개혁의 성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여야 공통 공약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무분별한 정부 발목 잡기나 폭로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야당과 적극 협력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국회다운 국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무려 4년 만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를 단죄하는 데 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고위층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진실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당했고 수사를 총괄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 끝에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4년간 끌어온 사법부의 판결 역시 오락가락이었습니다. 1심부터 파기환송시까지 4번의 재판 동안 심금마다 선거 개입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의 유죄 증거를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이후 2년 끝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단죄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락가락한 판결이 이어졌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유죄 판결은 쌓인 적폐를 드러내는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헌법유린 범죄를 단죄하는 동시에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 최고 권력 기관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범죄를 지시하고 방조한 배후가 어디인지,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왕을 바로잡아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보수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정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내부와 외부의 댓글팀을 구성해서 여론 조작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보수야당 역시 잘못된 과거 청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누가 쓰는 거야? 누가 써? 제가 쓰고. 네. 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보수 정권에 비해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보수 정권에 비해 선명한 진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여성 정책입니다. 어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세 부서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들이라고 천명한 것도 그런 인식을 정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파국적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여성과 가족에 대한 복지는 오직 출산 장려 슬로건만 있었을 뿐 여성 취업과 보육 환경 개선은 개인에게만 떠넘겨진 채 발전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6년 합계 출산율 1.17명, 2018년 역대 최저 1.03명 전망이라는 파국적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출산과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쉬게 된 여성이 다시 일하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배들, 그 후배들의 좌절과 엄마들의 절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실질적 정책 방안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가부도 디지털 성범죄 유포자 처벌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 지원, 기록 삭제,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와 지원은 평등하고 안전한 진짜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성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여성 정책의 혁명적 전환을 이뤄낸 정부로 기억되게 하려면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저도 집권당의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 당의 전국여성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전면적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성공할까 말까한 전쟁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 정책, 여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평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주미애 대표님께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요. 조금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하지만 기아차의 재정과 경영 상태가 양호해서 신의성실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잘못된 임금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이후에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노동계와 경영계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현재 100건이 넘는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는 잘못된 임금체계, 관행화된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의 피해를 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각 사업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치해 놓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부의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는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장마다 많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임금 구조의 정상화를 마련하는 데 속히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실형 4년의 선고는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박남춘 최고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4년여에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인데요. 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법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법원과 몇 개월 후에 이 법원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변수가 있었다면 지난 겨울에 17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의 법원의 기준도 그 이후의 법원의 기준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 사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세훈 재판의 1심 재판장인 이봉관 재판장입니다. 두 번째는 17개월 동안 이 파기환송심의 재판을 재판장이 아니라 원세훈의 변호인으로 자처를 한 것으로 그런 비판을 받은 김시철 재판장입니다. 다 서울고등법, 다 고등부장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선고한 김대웅 부장판사입니다. 이 파기환송심의 판결은 대법원 전합체 13분의 대법관이 내린 그 파기환송 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13분의 대법관의 견해와 지금 징역 4년을 선고한 김대웅 이 재판부의 선고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증거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보는 눈은 보수냐 진보냐,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와 관계없이 수미일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개 팀의
여론조작 외곽팀에 더해서 18개 팀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내린 이 판결의 기초는 불과 몇 개 팀이 되지 않습니다. 사이즈의 규모면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 재직 시 재임 시 김효재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보고됐고 논의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즉시 김효재 정무수석 비서관을 소환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실형 4년의 선고가 난 이 재판의 기초입니다. 기초 수사에 충실할 그런 검찰의 그런 태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